대도서관과 함께하는 이브닝쇼 3부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전 남편 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충격적인 내용이 너무 많이 쏟아졌는데요. 자세한 얘기 제 옆에 두 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형사정책연구원 승재현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배상훈 프로파일러님은 진짜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러니까 잡쇼 때 뵙고. 네, 제 프로그램에 나와주셨고 그때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또 너무 잘해주셨고 인사도 드리고 예. 아유 저야말로 네. 그렇습니다. 승재현 연구위원님은 또 오늘 처음 뵙습니다. 네, 네.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야기로 넘어가서요.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 이춘재가 검거된 이후에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 중인 고유정에 대한 뉴스가 좀 잘 안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건 맞죠? 예, 사실 이제 벌써 이제 6차 재판까지 진행되었고 사실 이제 7차 재판이 이제 마지막 재판, 네. 즉 이제 선고를 하는 재판이었는데 뭐 간단하게 뭐 1차 재판 때는 커튼머리를 하고 나와서 굉장히 큰 공분을 일으켰고 네. 2차 공판에는 뜬금없이 뭐 펜션을 현장 검증하겠다. 자기 기억은 파편화됐는데 무슨 현장 점검을 하느냐. 네. 사실 이건 아마 철회되는 부분이고 그다음 3차 때는 졸피뎀 검출에 대해서 자기 게 아니다. 네. 4차 공판에서는 울먹이면서 남편에 대한 성적 취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바람에 또 국민에게 네. 공분을 일으켰고 이제 5차에서는 자기가 이제 상처 입었는 게 공격현 그러니까 방언인데 네. 공격에서 만들어진 현이다. 뭐 공격에서 만들어진 어떤 상처다라는 게 나왔는데 이제 6차 때 이번에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이렇게 공분을 일으킬 수 있는 새로운 증거들이 나와서 저희들이 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아요. 뭐죠? 그 새로운 증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하던데 예. 이 유족들이 펜션 주인과의 통화를 들으면서 굉장히 분노했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의 통화였길래 세 가지 그렇습니까? 정도 대목을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는데 네. 첫 번째 이제 펜션을 예약할 때 꼭 물어보는 게 뭐였는가 하면 반드시 우리끼리만 있을 수 있느냐. 너희가 올라오느냐 주인이 올라오느냐 올라오지 않느냐 이걸 굉장히 좀 집요할 정도로 한 번 정도 물어봐요. 구체적으로. 혹시라도 누가 올라올지 있으니까.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거를 묻고 안 올라온다라고 네. 하고 난 다음에 보통 저희들이 이제 이 사건이 언제 정도 일어났다고 보는가 하면 이제 25일 날 저녁 한 8시 10분에서 9시 한 50분 사이에 이제 이루어지는 사건이라고 보는데 9시 50분쯤에 자기의 아이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네. 내가 물감놀이를 하고 왔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살인을 한 이후에 네네네. 아이한테 예, 그러니까 아마 뭐 저는 이제 우리 저 교수님한테도 좀 여쭤보고 싶은 네. 모습인데 그 당시 아마 혈흔이 조금 튀었으니까 아이 그러니까 엄마 몸에 피가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그게 보니까 뭐냐고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물감놀이라고 말하지 않았을까라는 네. 추측인 것이고 이제 마지막에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제 아이가 한 10시 50분쯤에 사실 살인이 끝났는 시점이죠. 네. 10시 50분쯤에 펜션 주인으로부터 한 번 더 전화가 오니까 네. 그 전화를 바꿔주는 아이에게 엄마가 청소하고 올게. 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독자 지금 청취자들 듣고 좀 기분이 굉장히 불편하시겠지만 그 청소라는 의미를 저희는 알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참혹하게 범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아이에게 태연스럽게 청소하고 올게라는 그 아니요, 이거를 엄마의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이게 이 뉘앙스네요. 청소하고 올게용라고 예, 하셨어요. 와, 진짜 이게 말이 안 되네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하고 나서 이렇게 말투를 들었던 그 방청객들이 정말 네. 진짜 할 말을 잃어버렸는 거죠. 그러니까요. 와. 예. 아니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이게 애한테 살인 사건 이후에 애한테 물감놀이 하고 왔다. 청소하고 올게 용 하고 표현하는 이 부분. 이 살해 직후 이렇게 태연하게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걸 뭐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글쎄 이제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범의 유전적 근친도가 높을 경우에는 네. 자기하고 유전적 근친도가 0.5잖아요. 지금 이 아이가 그 정도일 경우에는 가장 친근한 말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고요. 네. 사실 부부 전 남편이라 하더라도 유전적 근친도는 없죠. 제로죠, 제로.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정도의 그 심리적 특성을 나타낼 수 있죠. 그러니까 가장 근친에 가까운 사람한테는 이렇게 애칭적인 형태를 쓰고 네. 자기하고 적대적인 관계 있는 사람한테는 그 정도의 아주 잔혹한 행위를 하는 아주 이분법적인 세계관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또 계획살인으로 보이는 결정적 증거 중에 하나가 또 공개됐는데 현장에 혈흔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혈흔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이 자체를 혈흔 패턴 분석이라고 합니다. 네. 보통 우리가 흉기가 사용되거나 둔기가 사용됐을 경우에는 범행 현장에 다양한 형태의 그 혈흔이 나타나는데요. 그 혈흔이라는 것은 난삽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규칙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청소하다가 물 청소를 하다가 이제 청소 빗자루 같은 걸 이렇게 허공에 뿌리면은 일정적 규칙성이 나타나죠. 맞아요. 예. 그게 이제 여러 번 하면은 그 흙탕물이 벽에나 아니면 마당 같은 데 뿌려지는데
그거를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해갖고 제가 그 미국 드라마에서 봤거든요. 예, 예. 덱스터라는 주인공이 혈흔 분석가인데 예. 그래서 칼에 찔린 다음에 칼이 뽑아졌을 때 거기서 튀는 피를 다시 재현을 하더라고요. 그런 걸 말씀하시는 예,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BPA 어널리시스트, 그러니까 말하면 혈흔 패턴 분석가라고 하기도 하고 네. 그냥 크라임 어널리스트의 일부 그 한 영역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같은 데서는 대구경찰청에서 최고의 전문가들이 있고요. 아, 그래요. 국과수와 대구지방경찰청에서 제가 근무할 때부터 어떤 일을 했냐면 실제 이제 돼지 사체를 가지고 실제의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이 칼 방향이면은 어떤 형태가 나타나는가를 컴퓨터에 넣어갖고 다양하게 만들어뒀고 그걸 가지고 지금 이 현장 상황에서 고유정이 어떤 칼을 어떻게 사용했을 때 이 상태가 나타난다는 것을 이 실제로 구현할 수 있게끔 데이터가 있는 거고요. 아.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미국 드라마 덱스터에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혈흔 거고. 분석가라는 예. 직업으로 나오는군요. 요번에 나타난 것 중에 그 정지 이탈은이라는 것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네. 뭐 이제 언론에 많이 됐던 것은 이건 매우 중요한 건 뭐냐면 네. 공격을 할 때 잠깐 멈칫하는 형태. 아. 왜냐하면 이제 어떤 전문적으로 칼을 쓰는 사람이 아닌 형태라고. 감정이 담긴 거군요. 그렇죠. 내가 찔러도 되는 건가? 그 다음에 네. 사실 이런 건 찌르는 것보다 빼는 게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잘 빠지지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이 약간 멈칫했다가 빠지는데 그게 보통 물이 튀는 형태처럼 벽에 뿌리지게 됩니다. 네. 그걸 계산하게 되면 몇 번 흉기를 사용했는가가 즉 카운트가 될 수 있습니다. 아. 그게 이제 현장에 나타났기 때문에 특정한 형태의 공간에서 9번, 5번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이거 자체로 봤을 때 이건 이 상태로만 봐도 우발적인 건 아니다. 라는 거 이제 하는 거죠. 그렇군요. 승재현 연구위원님, 펜션 주인과의 통화 내용에서 아들 목소리가 나왔고 또 카레를 엄마만 먹지 않았다는 증언도 아들이 했다고 하는데 이제 2차 공판에서 이제 졸피뎀 이야기가 나오면서 네. 이제 그거를 절대로 남편이 먹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아이의 진술에 따르면 엄마만 먹지 않다. 즉 고유정만 먹지 않았고 자기와 아버지, 그냥 아버지를 삼촌이라고 부르는 것도 굉장히 비정상적인 네. 워딩 중에 하나인데 그 말 중에 하나인데 삼촌과 자기는 먹었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카레를 예, 네. 지금 사실 우리 저 교수님 말씀 주셨다시피 고유정이가 이야기했는 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특정 장소 그 장소에서 다이닝룸이라는 곳에서만 그 남편으로부터 칼이 찔렸다고 얘기하는데 그 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식당 저 부엌이라든가 현관에서도 혈흔이 나왔고 졸피뎀이 들어있는 카레를 분명히 먹지 않았다고 했는데 남편이 먹었는 것이 네. 아이의 진술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오. 지금까지 나와 있는 고유정의 진술은 사실상 법정에서 굉장히 많이 탄핵당하는 그러니까 네. 거짓으로 밝혀졌다고 그렇게 보이고 그렇죠. 있습니다. 근데 이 6살의 어린아이의 증언인데 보통 아이들의 진술이 그대로 증거가 채택되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 이제 아이의 정은 뭐 교수님도 많이 아시겠지만 특히 이제 성범죄 같은 경우에 아이에 대한 이제 건친 성 폭행이라든가 네. 아이에 대한 성폭행이 일어났을 때 아이에 대한 정언을 굉장히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받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전문가가 그 아이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게 받는데 네. 사실 법정에서는 진술이기 때문에 이 자체는 판사에게 직접 증거 능력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다만 그 판사가 이 증명력 그러니까 얼마만큼 그것을 믿을 것인지는 네. 판사의 마음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 당연히 어떻게 보면 삼촌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쓰면서 그 현장을 그대로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워딩 자체 이 말 속에 네. 뭔가 이렇게 영어로 쓰면 artificial 그러니까 네. 뭔가 꾸며진 말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모르겠지만 제가 판사님이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제가 만약에 판사였다면 이 정도의 진술에 대해서는 극히 부정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그렇군요. 생각합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이 말하기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안타까운데 이게 고유정의 그 어린아들도 범죄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추상적인 형태로 그 상황에 대한 인지를 이전에도 네. 고유정이 자기 아들한테 일종의 세뇌를 시켰다고 하면은 실제적으로 그 상황이 소리가 들리고 무엇인가 상당히 뭐 이런 다양한 형태가 감각이 들어와도 네. 그거를 다른 형태로 차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니 저 방에 아들이 있는데 어떻게 여기서 잔혹한 살인을 하지라는데 그러니까요. 그거는 이 아들과 고유정 사이에 어떤 관계였는지를 네. 경험 축적이를 생각하지 않고는 이걸 설명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추상적인 형태의 무엇인가 감각은 들어와서도 해석을 다르게 해줬기 때문에 네. 근데 문제는 나중에 그게 뭔지를 이 아이는 알 겁니다. 네. 그 너무 트라우마가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이 고유정의 의붓아들 살해 사건도 있잖아요. 네네. 이거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고 있나요? 네, 사실 이제 9월 30일 날 네. 이제 청주 경찰서에서 아이에 대한
살인으로 사실 과실치사 아니고 살인으로 이제 기소 의견을 올렸고 네. 그게 이제 청주지검에서 그걸 조사하면서 사실 지금 고유정 사건이 제주도에서 있었기 때문에 10월 16일 날 제주지검으로 고유정이가 지금 있는 장소로 네. 사건을 다시 이첩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18일 날 7차 공판이 열리고 7차 공판 때 이 사건을 병합하지 않을까. 사실 같은 사람이 두 개의 살인 사건을 저질렀다면 네. 양형 기준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네. 보통 일반적인 양형 기준은 3유형이라 그래서 그냥 어떤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걸로 끝나는데 지금 2명 이상 죽였을 때는 형이 더 높아질 수 있는 네. 제5유형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이 부분을 조금 세심하게 들여다봐서 저는 죄 있는 사람은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병합 재판을 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프로파일러님, 그 공판을 통해서 계획살인 증거들이 지금 하나하나 나타나고 있는데, 근데 고유정은 그렇지 않다고 우발적 살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우발적 살인이라고 하는 게 자기 손에 상처가 났다. 뭐 이 얘기인데 그 고 씨나 검찰 측이 내세운 전문가들은 뭐라고 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고 씨와 고유정 변호사 네. 쪽이죠. 그러니까 이 손 안쪽, 손날 쪽에 연속된 3개 정도의 이 상처는 네. 자기가 나를 잡았기 때문에 나는 상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네. 법의관들은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이것을 반복적으로 자기가 공격하는 거꾸로 이게 칼을 잡아갖고 공격했기 때문에 똑같은 형태가 3번이 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의관들의 그 이 주장이 한 90% 정도가 이 주장을 하고 있고 네. 아주 일부 소수의 그 전문가들은 고유정 변호사도 가능성도 있다. 근데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은 오히려 법의관들 쪽 그러니까 공격흔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하는 거죠. 제가 제 짧은 상식으로도 이제 칼로 사람을 찌르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찌르다가 많이 실수를 하고 손이 굉장히 많이 다친다고 하던데 그렇죠. 예. 그런 거라는 말씀이죠.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상처인 거죠. 네, 좋습니다. 다른 사건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 장대호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장대호가 오늘 법정 가는 길에도 카메라를 향해서 웃었어요. 야, 이게 이런 흉악법을 본 적이 없는데 저번에는 윙크도 하지 않았어요? 예. 사실 근데 그러니까 카메라를 향해서 웃는 범인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카메라 바깥에서 저희들이랑 얘기할 땐 많이 웃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프로파일러들이나 강력 형사들이랑 이렇게 네. 사석이라든가 아니면 취조실 내에서는 사실은 거의 그런 뭐 죄책감 같은 거 없는 그냥 웃으면서 얘기를 예, 해요? 예. 근데 이제 예. 카메라 앞에서는 자기 변호사들이 이런데 좀 훈련을 받죠. 절대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라라고 하는데 장대호는 거꾸로입니다. 오히려 카메라 앞에서 네. 사람들한테 마치 비웃는 식으로 영화에서나 보던 그렇죠. 그런 그렇기 진짜 때문에 사이코패스네요. 특이한 형태가 되죠. 와. 아니 이런 반성하지 않는 범죄자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프로파일러님은? 저는 뭐 몇 번 만나봤는데 그래요? 이름은 얘기할 수 없지만은 이런 사람들은 자기 과시형이 제일 큽니다. 자기를 과시하는 네, 거군요. 과시형이요. 이게 지금 한편에 자기를 과시하는 어떤 이벤트라고 생각하는 거군요. 이벤트고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그 효과적인 어떤 하나의 장면으로서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죠. 와, 너무 무섭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언론에서 장대호 사건은 굉장히 냉정하고 굉장히 엄격하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장대호에게 우리가 놀아나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장대호는 분명히 우리가 보이는 그 하나하나의 반응에 자기는 기뻐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장대호 사건의 가장 큰 것은 무관심이에요. 그리고 장대호가 진짜 엄격하게 처벌받는데 국민들은 냉정하게 보셔야지 네. 장대호가 그렇게 윙크하고 그렇게 손 흔드는 모습에 저희가 분명히 화는 납니다. 화는 나지만 네. 그 행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많은 반응을 보이면 보일수록 장대호의 내면에 있는 네. 자아는 웃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최대한 무관심하게 최대한 냉정하게 사건을 네. 바라보는 게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게 유튜브에서 생방송을 하다 보면 원래 이상한 사람들도 오거든요. 네네. 뭐 욕설을 한다던가 네네. 나쁜 사람들이. 그랬을 때는 저희가 이제 먹금이라고 하거든요. 아. 먹이를 주지 마시오. 먹이 네네. 금지. 네, 오히려 무시를 하는 게 가장 그들에 대한 좋은 적인데 물론 이게 상황이 비슷할지는 모르겠지만 네네네. 이걸 우리가 관심을 주면 오히려 놀아나는 게 되는 거군요. 네네. 네, 그러네요. 자, 장대호는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와, 근데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어요. 사실 법원에서 이제 이야기했던 많은 양형 이유들에서는 분명히 사형이 선고될 수 있는 네. 그 정도의 어떤 비난 가능성이 있었는데 현재 대한민국의 어떤 사정이 지금 사형이라는 제도는 존재했지만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라는 점을 이 판사님도 고려를 하셨는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분명히 엄중하게 우리 법원에서는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해서 사회적으로 영구히 격리를 시켜야 한다. 네. 그래서 무기징역형이라도 절대로 가석방은 없어야 된다라는 좀 어떻게 보면 이례적인 판결의 내용을 적고 이 장대호에 대해서 절대로 사회적으로
더 이상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무기징역이라고 그렇게 선고를 했습니다. 아니 이게 국민들이 좀 약간 분노하는 게 어쨌든 세금으로 먹여 살리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세금으로 저런 범죄자까지 먹여 살려야 되냐. 그거는 제가 딱 한 가지만 지적을 좀 네.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사형 선고자들은 그냥 구치소에서 그냥 삽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네. 매일매일 편하게 살지만 무기징역을 받으면 교도소에 정력을 합니다. 일을 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네. 자기가 먹고 살 거는 자기가 어느 정도 벌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형하는 사람이 무의도시 가는 것이고 무기징역을 받으면 최소한 정력에 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이제 국민들께서 다르게 생각. 저는 이 경우 사형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네. 그런 경우에서는 무기징역이 조금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1심의 선고를 뒤집고 2심에서 사형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은 그럼 있을까요? 지금 이제 수사가 추가 수사가 좀 필요하다는 부분은 네. 장대호가 혹시 그 이전 촬영 부분에 대한 그 혐의도 있었거든요. 네. 그 부분 수사에 추가가 내려지면 다른 형태의 동기 부분에서 혹시 추가가 되면 모를까 지금 상태로라고 하면은 사실은 2심에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어떠세요, 연구 의원님은? 뭐 사실 이제 우리나라 양형 기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적어도 사형이 지금까지 내려진 여러 가지의 어떤 사건들을 저 나름대로 연구 분석을 해보면 네. 적어도 2명이나 3명 이상 어떻게 보면 살해 의혹의 발로로서 살인의 희열을 느꼈을 때 사실 법원이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지 지금 장대호 사건은 무조건 나쁜 사건이고 무조건 처벌해야 되는 사건이지만 적어도 법원이 갖고 있던 판결의 패턴으로는 무기징역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어쨌든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님 그리고 배상훈 프로파일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숏하고 핫한 토론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이준석 전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신지혜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종종 라디오에서 두 분 목소리 들었고 예. 저번에 제가 정관용 선생님 프로그램을 잠깐 맡았을 때 두 분 한 번씩 뵀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함께 지내는데 뭐 어떻게 근황이 어떠신지요? 저야 뭐 잘 지내고 있고요. 네. 최근에 손학규 대표에게 탄압받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저는 선거 잘 준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분 다 깔끔하시네요. 역시 오늘 잘 부탁드리고요. 예. 첫 번째 주제 숏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영화 82년생 김지영에 대한 청년 대변인의 논평을 사흘 만에 철회했다고 하는데요. 그 장종화 대변인이 하고 싶었던 말은 남성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차별받고 있다. 뭐 이거였던 것 같은데 우선 민주당의 논평 철회에 대한 어떤 입장인지 두 분 이야기를 좀 듣고 싶거든요. 논평이라는 거는요. 네. 대변인이 내면요. 그 보통 정당의 공보실이라는 곳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지면 내보내는 게 그 방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냈다가 반응이 좀 자기 핵심 지지층에서 안 좋으니까 뺀 거예요. 그러니까 좀 추격하면은 비겁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네. 이 장종화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그 20대에서 민주당 인기가 좀 떨어지니까 남자들 사이에서 좀 그래서 투입되신 분 같은데 뭐 소위 말하는 이준석 하태경 약간 어설프게 따라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인을 따라했다. 이 국면에서도 네, 깔때기를 이런 내시다니. 아니 이게 왜 그러냐면요. 대단하십니다. 사실 이 젊은 세대에 대한 행보가 무엇이냐. 네. 과거에는 2012년만 하더라도 대학 등록금 문제 이런 것들이 주 이슈였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2016년에는 일자리 문제. 그렇죠. 근데 2020년에는 그것보다 약간 고차원적이고 철학적인 젠더 이슈로 이제 넘어왔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사실 뭐 신지혜 위원장이야 이쪽 부분을 많이 다뤄봤겠지만은 저도 작년까지만 해도 많이 다뤄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신지혜 위원장이랑 그때 라디오 고정 프로를 하다가 어떤 토론이 계기가 돼가지고 저도 관심을 갖게 된 거였는데 네. 그만큼 이게 사실 기존 정치인들에게는 또 기성 정당들에게는 네. 원내 정당들한테 생소한 영역입니다. 생소한 영역이죠. 잘못 건드리면 이렇게 돼요. 네. 저는 좀 미숙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우리 장종화 대변인이 말했던 것처럼 의도는 이게 아닐 수 있다. 의도는 여성과 남성이 이 가부장제 사회에서 함께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싶을 수도 있는데 네. 이게 한번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장애인 단체에서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운동을 했다고 보세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지하는 논평을 냈는데 거기에 우리 사회 이동권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장애인만이 아닙니다. 우리 일반 시민들도 이동권이 대중교통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하면 네. 사실 기존의 문제 제기하려고 했었던 것은 희석되는 효과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네. 핀트를 잘못 잡았다는 네, 말씀이시군요. 네. 그래서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원래 하고 싶었었던 이야기들을 네. 하기엔 조금 부적절한 논평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그렇군요. 신지혜 위원장은 이렇게라도 이 전장에 기존의 정당들이 뛰어드는 게 좋다 보세요? 아니면은
어떻게 보세요? 왜냐하면 저는 이거는 우리가 냄비가 뜨겁다는 걸 가르치는 과정 중에 네. 사람이 만져보는 게 누군가인가 한 번씩 있잖아요. 그쵸. 그 과정이 없이는 절대 냄비의 뜨거움을 이해 못한다 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장종화 대변인이라는 분은 이번 계기로 인해 가지고 이 문제의 그 위험성도 그러니까 성급하게 다뤘을 때 위험성도 느꼈겠지만은 반대로 이 문제가 얼마나 핫한 이슈인지는 확실히 알았을 것이다. 맞아요. 근데 굉장히 핫한 이제 이슈죠. 뜨겁게 데인 사람은 제가 보기엔 이준석 최고위원이셔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몇 달 전에 왜 네. 4일 자기는 뭐 본인은 82년생 김정보다 41년생 이명박이 더 불쌍하다 이런 얘기를 인터뷰를 하셨거든요. 그러고 살고도 저 아무런 문제 없이 살고 있잖아요. 그게 더 비판받아야 될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역시 두 분 뜨겁게 데이셔야 돼요. 저는 철회 안 해요. 그런데 뜨겁네요. 네, 뜨겁습니다. 굉장히 뜨거운 냄비네요. 네, 좋습니다. 그 82년생 김지영 소설도 그렇고 영화도 논란의 중심에 섰어요. 네. 이게 소위 말하는 남혐, 여혐 이 중심에 섰다고 보는 겁니까? 대도서관 영화 봤어요, 안 봤어요? 저는 영화 아직 못 봤죠. 이게 이제 논쟁의 지점이 되는 게 영화 네. 봤다고만 해도 공격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네. 아이고. 근데 저는 봤어요. 네. 저는 공격 안 당해요. 왜냐하면 저는 거기 근데 반대하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이슈에 대한 제 관점이 이제 명확하게 네. 드러났기 때문에 단순히 그래서 저는 영화를 봤다 안 봤다를 가지고 누군가가 페미니즘에 동조한다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좀 성급하다 이렇게 보고 싶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좀 관람객 수도 많은 영화가 그쵸. 관람객 수에 비해 가지고 진지한 토론회장으로 나오지 못했다는 게 저는 약간 아쉬워요 보면은.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은 책에 비해 가지고 오히려 내용은 굉장히 순화됐다. 네. 뭐 순화라는 표현이 메시지가 약했다 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영화 전반적으로 그냥 스포일러 비슷하게 되니까 조심스럽게 얘기하자면은 영화 전체에서 제가 제 기준에서 봤을 때 소위 젠더 감수성이 떨어지고 나쁜 사람으로 묘사될 수 있는 사람 정도는 시어머니밖에 없어요. 아. 예. 다른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일반적인 사회 평균보다 젠더 감수성이 높아요. 근데 그게 바로 페미니즘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페미니즘은 단순히 이제 여성만 불쌍하다, 여성이 고통받는다가 아니라 이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이든 남성이든 성소수자든 성별, 젠더로 인해서 차별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짚는 철학이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는 저는 영화가 잘 짚어줬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왜 자꾸 이걸 전장으로 얘기하는지 전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싶어요. 이게 전장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장애인 이동권이 보장이 되면 비장애인의 권리가 떨어집니까? 아닙니다. 여성의 권리가 올라간다 그래서 남성의 권리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성별 이분법적 구조에서 벗어나서 여성이든 남성이든 성소수자든 모두가 다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게 바로 지금 필요한 페미니즘의 정치인데 오히려 정치권에서 이건 여혐이네, 이건 남혐이네 이렇게 몰아간단 말이에요. 네. 그 구조를 벗어나서 연대의 정치가 필요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준석 전 최고위원님 네. 어떠세요? 뭐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쪽이 권리가 올라가면 그렇다고 이쪽이 떨어지는 건 아닌데 지금 요즘 사람들은 또 인터넷에서 보면 너무 많이 이런 싸우고 거죠. 있거든요. 제가 이 문제를 처음에 다뤘을 때 네. 결국에는 그때 뭐 100분 토론 이런 거 다뤘지만은 결국에는 이게 경쟁의 구도로 가는 이유는 적극적 시정 조치들을 하면서부터 되는 겁니다. 보면은 특정 성별이란 이유로 유불리를 따진다는 것 자체가 이제 그렇다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쿼터라고 하죠. 쿼터제가 있느냐 없느냐 때문에 뭐 스크린 쿼터 할 때 그런 쿼터 그렇죠. 그런데 이제 남녀 성별에 대해서 양성 뭐 평등 채용 목표제라든지 채용 평등 목표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고 했을 때 이건 적극적인 시정 조치입니다. 수치적으로 뭔가를 맞춰야 된다는 조치거든요. 그런데 그게 자연적이지 않다라는 인식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차별을 조장한다는 얘기를 이제 들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까 신재 위원장이 말한 대원칙에는 공감하는 사람이 많을 거지만은 그것을 이루는 과정에 있어서는 적어도 지금의 대한민국의 페미니즘 진영에서는 적극적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좀 불쾌한 느낌을 갖고 있는 분들은 적극적 시정 조치가 오히려 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 역차별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그걸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 사회에 있는 쿼터제가 모두 다 불필요한 제도로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농업촌에 있는 학생들 특별 전형, 뭐 그럼 이것도 삭제해야겠네요. 뭐 그리고 또 우리 못 사시는 분들, 뭐 소위 말해서 그 소득이 좀 적으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복지제도가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것도 또한 다른 사람에겐 역차별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어느 방향을 지향하느냐에 따라서 결정해야 될 문제지. 만약에 그 쿼터제 혹은 뭐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제도가 모두 다 사라지면 정말 한국 사회는 각자도생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칸막이를 나누면 나눌수록 이제 봤을 때 불공정이 생길 소지가 있다라고 보는 것인 게 네. 최근에 대학 입시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대학 입시 전형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는 누가 논문 써서 가는 사람도 생기고 정보가 부족한 사람은 애초에 접근이 차단된 입시 제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불공정이 생긴다 보는 거고 차라리 정시로 시험 봐서 다 줄 세워버려. 이게 그게 공정의 네. 그 테마인 것처럼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말하는 쿼터제라는 것도 보면은 결국에는 쿼터제를 두는 순간부터 칸막이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동일 기준을 적용해가지고 사람을 선발하거나 이런 것이 어려워져요. 근데 그게 하나의 불공정의 씨앗이라 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가버리면 정말 개천에서 용날 수 있는 사회는 만들어지지 않고 정말 모두가 다 줄 세워지기가 되어서 누구도 신분 상승의 꿈을 이룰 수 없는 누구도 계급 사다리에 올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지금 또 이게 갑자기 정시 수지 문제로 넘어가는데 네, 저희는 이걸 거의 지금 1년째 저희는 신재 현장에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무슨 그 태권도 할 때 보면은 너무 스무스하게 교육 문제로 넘어와서 네가 깜짝 왼발을 놀랐습니다. 질러 내가 오른발 질게 이거 그냥 대련하는 것 같아요 요즘은. 자, 알겠습니다. 이쯤에서 다음 소재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두 번째 토론 핫하게 말씀 나눠보시죠. 네. 지금 국회가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가장 핫한 이슈가 의원 정수예요. 의원 정수를 늘리자 혹은 늘리지 말자. 어떠십니까? 저는 의원 정수를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네. 파격적으로 늘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에서 감안해야 될 것은 바로 국회의원의 임금과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임금과 특권을 줄여서 그 남은 비용으로 국회의원을 한 60명에서 80명 정도 더 뽑을 수 있거든요. 현행 네. 세비를 더 많이 끓이지 않도록 안 와도 되도록. 그런데 다른 나라와 비교해봤었을 때 과연 한국의 국회의원이 적정한 수준인가 이것도 좀 고려해볼 만한 사항이에요. 다른 나라는 한국이 어떻죠? 인구 대비 국회의원이 너무 적은 나라예요. 그 OECD 국가 중에 36개의 나라 중에 34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보다 밑에 있는 나라들은 멕시코, 일본. 딱 듣기만 해도 정치 후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들밖에 없거든요. 근데 정치 선진국인 나라에서는 모두 다 그러니까 비율 대비, 국민 대비에 국민 수에 대비해 국회의원 비율이 높아요.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300명 88년도에 구성된 국회 300명 현행 그대로 가고 있죠. 네. 국회 안에 만약에 독일만큼 의원수를 늘린다고 한다면 377명까지 늘어나야 되고요. 영국 수준으로 늘리게 된다면 538명. 그러니까 국민 수대. 500명이에요? 네, 국민 수 비율로 따져보면요. 그렇게 높여야 되는데 한국은 오히려 더 퇴행하고 있다. 이번에 자유한국당이 낸 안 보십시오. 오히려 국회의원 줄이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후진국일 때 자유한국당이 득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인용을 할 때 아까 네. 일본과 멕시코 정도를 드셨는데 사실 미국은요 네. 60만 명당 하나입니다. 60만 명당 한 명. 우리보다 한 4배, 3배에서 4배 정도 많아요. 대비 인구가. 그래서 미국이 트럼프를 배출해냈죠.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미국을 정치 후진국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게 인용하자 그러면 다 인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네. 우리는 또 서울로 따지면은 광역의원, 기초의원 다 있어가지고 네. 시의원, 구의원까지 하면은 의회에 참여한 인원수 굉장히 많아요. 아. 전국적으로 그 기초의회 의원이 거의 3,000명이 넘거든요. 네. 이 정도 숫자면은 그 의회에 참석하는 인원은 훨씬 많은 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네. 저는 오히려 그렇다고 해서 자유한국당처럼 270석으로 줄이고 비례를 없애자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언급됐지만은 소수자나 아니면은 꼭 비례를 통해 진출해야 될 사람들이 진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이건 극단적인 방법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의 300명을 유지하는 선에서 그러면 검토해 볼 수 있는 선거구제가 무엇이 있겠느냐 이걸 고민해야 되는데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사표가 발생하고 비례성이 좀 떨어지는 선거제도가 지금의 소선거구제다라고 네. 하는데 이걸 개선해야 된다는 건 대부분 공감할 겁니다. 내 표가 사표가 되지 않게 하는 방법. 근데 그 안에는 보면은 뭐 중대선거구제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뭐 완전 비례대표제도 있을 것이고. 서로 지금 약간 본인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고르려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네. 이런 여러 가지 합리적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는 이제 한 30일여의 시간을 앞두고 막판에 이제 초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근데 중대 저는- 선거구제랑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서로 상충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상충하는 거고요. 소선거구제와 중대 선거구제가 상충하는 그렇죠. 문제입니다. 그래가지고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 중대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결합하면은 굉장히 이제 표심이 많이 반영된 형태의 선거제를 네. 할 수 있다는 게 원래 대선 공약이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형태 대안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은 애초에 이게 시작된 게 정의당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네. 그 다음에
뭐 저희 당의 손학규 대표님이 단식을 하면서 갑자기 또 이렇게 누우셔가지고 그렇게 좀 강제된 측면이 있는데 저는 이게 어떤 그런 개인의 어쨌든 그런 투쟁보다는 합리적인 토론회장으로 나와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인데 그게 부족했던 건 사실입니다. 네. 아, 근데 뭐 아까 송- 제가 네네. 네, 좀 수정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그 숫자를 잘못 말했어요. OECD OECD 국가 지나간 34개 얘기예요 중에 그거는. 정정을 해야 아무도 될 뭘 것 안 같아요. 해요. 그거. 알겠습니다. 정확한 수정하시죠. 정보를 드리고 싶어서 네. 그래서 31등이라고 보면 되고요. 31등. 한국이 국제 평균보다 1.7배 적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뭐 선거구제 얘기도 더 나눠봤으면 좋겠지만 네. 지금 오늘 일단 요 얘기를 좀 해야 되니까요. 네. 그 두 분 잘 아시겠지만 국민들이 근데 의원 정수를 늘리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굉장히 비판적이세요. 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게 사실 네. 국회의원이 세금 도둑놈이다 이런 정치 혐오 때문에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하고 전 국민들의 그런 감정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회의원들이 일하고 있는 걸 보면 정말 일 안 하고 자기네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기만 하고 패스트트랙 이번에 보아더라도 폭력국회 만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국민을 만나봐도 정치인을 믿는다는 분을 한 분도 못 봤어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네. 국회라고 하는 것은 법을 만들고 그다음에 정부를 감시하는 기관이에요. 네. 굉장히 많은 권력을 갖고 있는 헌법에 명시된 기관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 있는 구성원을 더 줄여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한 사람이 더 많은 특권을 갖게 되는 그 결과가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국회의원들이 더 많이 투입되는 것이 개개인 국회의원별로 보면 특권을 줄이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논의 순서가 이제 조금은 달랐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요. 그 지금은 우리가 이제 집을 이 가구나 이런 걸 배치할 때 보면은 집 평수에 맞게 좀 놓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물건을 왕창 사놓고 집이 좁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집이 좁은 집을 샀으면 거기에 맞게 약간 좀 그러니까요. 적절한 그런 작은 역할을 것들이라든 이런 칸막이를 걸 제대로 사는데. 나눠야 되는데 네. 지금은 이제 뭐 이 의원 수를 늘려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당위성을 만들어내는 과정인데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의원 정수 확대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거는 이런 표현하고 싶은 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득을 보는 정당과 손해를 보는 정당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이득을 보는 정당들 측에서 이걸 강행해서 통과시킨 다음에 자, 이 제도를 실현시키기 위해 가지고는 300석으로 안 된다. 최소 330석에서 360석까지 늘려야 된다. 이렇게 논리가 전개되는 것에 대해서 네. 국민들이 신뢰를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구할 때는 이걸 미리 얘기 안 했었거든요. 안 늘리고 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서 225석 대 75석으로 하면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가 이제 제도의 운영상 알고 봤더니 한 330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다소 초반에 설명이 부족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이게 있어요. 늘어나면은 장점이 뭐가 있는지가 저는 궁금하거든요. 오히려. 지금 내년 그러니까 한국 정부 예산이 500조가 넘습니다. 500조 예산을 300명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쉽지가 않아요. 서류도 굉장히 많고 파악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국정감사가 제대로 안 돌아가는 거예요. 사실 아까 제가 해외 비율을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국 국회의원 그 숫자가 500명이 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치 선진국에 맞춰서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돼요. 근데 그것이 그 국회의원들도 바라지 않고 국민들의 반감도 크니 일단 세비를 동결해서 늘릴 수 있을 만큼 늘리자이고요. 녹색당이 지난번에 뭐 논평으로도 썼습니다만 지금 이미 문제가 되었었던 각종 국회의원 특권을 줄이기만 해도 국회의원 90명을 늘릴 수 있어요. 지금 국회의원들이 월급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국회에 회의를 하러 가면 또 회의 출석비를 받아요. 그다음에 또 국회에서 활동을 하면 또 그 입법 활동비를 받아요. 왜 이중으로 받죠? 우리들 그 회사에서 일을 한다고 해서 회사에서 일하는 시간에 다른 곳에서 미팅하러 간다고 돈 또 안 받잖아요. 근데 왜 국회의원은 그게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특권만 줄여내기만 해도 수가 확대가 할 수 있는데 왜 국회의원이 그렇게 안 하냐? 실상은 본인들의 특권을 줄이기 싫어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국회의원 세비라는 것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게 네. 과거에 고 노회찬 대표께서도 언급하신 바가 세비를 줄이자라는 것 아니면 세비를 제한하자는 것이 무조건 답이 될 수는 없는 것이 그러면 돈 있는 사람만 정치하냐로 귀결될 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세비가 한 1억 5천 정도 이제 되고 세전에 나중에 받고 나면은 실수령액이 그것보다 적은데 이 세비라는 건 일반 직장인의 월급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은 정치 활동을 그 돈으로 하라는 것인데 이거 보통 이게 부족한 경우가 훨씬 많아요.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 어디 밥 먹으러 가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얻어먹는 것도 문제잖아요. 네, 그렇죠. 청탁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럼 본인이 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결국에는 만약에 세비가 줄고 해가지고 본인이 지출해야 되는 비용보다
적어질 경우에는 결국엔 부정한 돈을 받도록 강제하는 결과가 났거나 아니면 네. 애초에 좀 의지가 있는 청년이나 아니면 소수자들이 정치를 해야 되는데 내가 내 돈 손해봐면서 해야 돼. 그러면은 정치를 하지 말아야지. 이런 어떤 장벽으로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세비에 대해서는 뭐 줄이자고 하면 국민들이 좋아하죠. 근데 그게 능사가 아니라는 것도 짚어야 됩니다. 네, 저는 그 지점은 국회의원 혹은 정치인을 향한 후원금 제도를 개편을 하면 네. 해결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 궁금한데 이제 외국 영화 같은 걸 보면 후원금을 좀 많이 받잖아요. 파티 같은 걸 열어서. 네.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가요? 네, 한국은 그 법상, 선거법상, 정당법상 국회의원이 후원금을 받기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의원이 되지 못한 청년 정치인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게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개인이 특히 이제 소신 있는 좀 가난한 개인이 정치를 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죠. 근데 이거는 네. 후원금 제도를 개편을 해서 뚫고 대신 전체 국회의원들 세비들은 그 임금을 줄이는 방식, 특비, 특권을 만들어내는 세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하면 충분히 전 돌파 가능한 지점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약간 궁금한 게 돈이 뭐 여러분들이 청렴하게 국회의원들이 하는 건 좋지만 그 국민들도 그 정도까지 바라는 건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받으시는 건 좋은데 근데 이제 나중에 정치할 때 되면은 돈이 없으면 결국은 선거에서 지는 거고 그럼 그렇죠. 본인의 이제 이념이나 철학들을 어떻게 좀 그러니까 할수 이런 없는 지점이 거잖아요. 있어요. 그러니까 예. 대도서관도 방송해 보면은 네. 유튜브 하면서도 채널에 따라 가지고 다루는 주제에 따라 가지고 PPL이 들어오는 정도도 다르고 후원이 들어오는 정도가 다를 거예요. 네. 근데 예를 들어 정치인도 마찬가지. 후원금 제도를 개편한다 했을 때 지금도 후원금 상위에 있는 분들이 공교롭게도 국토교통 관련한 위원회에 있든지 아니면 산업자원 관련한 위원회에 있든지 맞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사실상 로비성 후원금들인데 네. 소위 말하는 꿀보직이 있는 거군요. 그렇죠. 예를 들어 네. 그런데 뭐 환노위라든지 네. 아니면 뭐 국방위원회 이런 데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후원금이 제한적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불평등성도 있고 아까 신재 위원장이 말한 것처럼 결국엔 돈에 대해 간 제도를 정비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런 게 선행되지 않고 세비부터 건드리게 되면은 아까 말했던 장벽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뭐 동시에 갈 수 있겠죠. 근데 지금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받고 있는 특권은 그 해외의 뭐 정치 선진국과 비교해 봤었을 때 너무나도 많은 특권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두 분도 결국은 국회에서 일하고 싶으신 분들이잖아요. 네. 그 배지 다셨을 때 그 예. 특권들 내려놓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저는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국회의원이 왜 되고 싶습니까? 배지 받으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 한국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소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삶 좀 내려놓으면서 몇 년 동안 열심히 하는 거거든요. 그 소신이 있다면 당연히 가능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공항 귀빈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왜 있는 특권인지 모르겠는데 보통 공항 가면 그냥 최대한 늦게 가가지고 최대한 그냥 빨리 타고 가고 싶지 않아요? 그건 뭐 다른 나라 그건 누구나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가끔 이제 비즈니스 클래스 끊으시면 일부러 라운지가 있으려고 좀 일찍 가시는 분들이 있긴 하던데 아, 그래요? 저는 그런 버릇이 아니라 가지고 저게 네. 왜 필요하지? 그냥 훅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는 그런 귀빈실 같은 거 왜 필요하지? 그래도 이게 이런 돈을 생각이- 내고 간 것과 네. 약간 특권으로 간 것과는 약간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아무도 봐주는 사람도 없고 거기 가가지고 나 혼자 기분 내고 있으면 그게 뭐지? 그러니까 그런 게 불필요한 특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네. 것이고 뭐 아. 그런 부분은 당연히 권위주의 시대의 산물이니까 네. 사라져야 된다. 맞아요. 그리고 뭐 신재 위원장이나 저 같은 사람은 오히려 그런 특권이 좀 불편한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 세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분 열띤 토론 정말 감사하고요. 이러다간 얘기가 끝나지도 않을 것 같아가지고 네.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났어요. 여기서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지혜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님 그리고 또 이준석 전 바른미래당 최고위원님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대도서관과 함께 진행하는 이브닝쇼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마지막 코너입니다. 올해만 북한이 12차례나 미사일을 쐈다고 합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부터 초대형 방사포까지 그 종류도 정말 다양한데요. 이거 매번 발사하려면 돈이 꽤 많이 들 것 같은데 오늘 월간 군사세계 이세환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월간 군사세계 이세환입니다. 제가 게임 방송을 많이 하니까요. 네. 아무래도 무기 네.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데 네. 혹시 기자님께서도 게임을 하시는 게 있습니까? 게임을 예전엔 했는데 네. 요새는 정말 게임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게임에 아무래도 총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예, 예, 무기들도 많이 나오고. 네, 네, 네. 저희 같은 사람들이 어디 가서 그 무기들을 써보겠습니까? 자, 기자님께서는 제일 뭐 좋아하는 뭐 그런 모델명이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아무래도 좀 기관총이 호쾌하더라고요. 아 기관총. 예, 제가 뭐 올해만 미국에 2차례 가서 사격을 해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래요? 예, 한 보름 전에 네. 한 100여 발 시원하게 갈기고 왔습니다. 어떤 종류의 총이었나요?
그 러시아제 RPD라는 RPD. 아, 그렇군요.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 해소가 되셨을 것 같은데. 네. 자, 이게 북한 미사일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네. 이게 엄청 오늘 화제가 된 뉴스가 있어요. 네, 저도 봤습니다. 네, 미국에서 만사 김산부가 네, 네. 집안에 침입한 무장 강도들을 네. 총으로 반격해서 네. 남편과 딸을 구했다고 이런 영화 같은 얘기가 나왔는데 이 기자님 이 어머니가 사용한 총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어요. 네. AR-15 반자동 소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쉽게 알고 있는 M16이라고 생각하시면 아 됩니다. 그래요? M16. 그러니까 M16이 원래는 이제 이게 AR이 뭐냐면 네. 아말라이트 라이플 15번째 모델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말라이트라는 회사에서 만든 15번째 아. 총이 이제 M16이 된 건데 네. 이건 이제 그 특허권이 만료가 됐기 때문에 이제 민간에 이제 많이 퍼져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거 이- 특허권이 있구나 이것도. 예, 이 AR 계열을 만드는 회사만 미국에서 아마 하늘의 별만큼이나 많을 거예요. 어쩐지 이게 게임마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인기가 되게 많은 총기거든요. 네. 근데 여러 군데에서 만드는 거군요. 네. 아 신기하네요. 훈련만 돼 있으면 네. 임산부들도 충분히 쉽게 다룰 수 있죠. 아, 그러니까 좀 걱정되는 게 임산부인데 네. 이 소리도 굉장히 크잖아요. 네, 네. 괜찮을까요? 이게 반동도 엄청 크고. 제가 봤을 땐 이분은 훈련이 돼 있는 분입니다. 아 원래 미국 사람들이 예. 좀 이걸 많이 훈련을 하죠. 남부에 갈수록 그런 게 좀 있어요. 아 이게 무섭기도 하고 예. 참 신기하기도 하고.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네. 뭐 대단히 뭐 극적인 예고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네. 대단히 훌륭한 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대중적인 총인가요? 저는 좀 고민되는 신기한 게 네. 아무리 미국이라도 할지라도 네. 권총 정도는 그럴 수 있다 치는데 네. 이 기관총이라는 거 이런 걸 막 이건 아마 있을 수 이제 있나요? 아마 네. 민간인 대상으로 하는 총이기 때문에 반자동일 거예요. 네. 반자동인데 반자동이라고 하면 어떤 걸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이제 건가요? 우리가 완전 자동하면 드르륵 나가는 네, 거고 다다다다다다다다. 반자동이라면 탕탕탕탕 아, 나가는 그러니까 한 발씩 쏴야 되는 네, 거군요. 네, 네, 네. 아, 근데 그 정도만 해도 이제 이런 5.56mm 라이플이라면 충분한 위력이 있죠. 아니 5.56mm 라이플이라는 건 이제 총알의 크기인데 네. 이게 5.56mm면은 굉장히 큰 총알이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그죠? 이게 단위입니다. 사람의 몸을 통과하면 거의 등에 이만한 구멍이 뚫린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많이 아프죠. 많이 아파. 예. 많이 아프다고. 네. 아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북한 미사일에 대해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했어요. 네. 초대형 방사포라고 알려졌는데 네, 저도 네. 이거 뉴스 볼 때마다 참 신기해요. 네. 방사포? 방사포라는 게 정확하게 뭔가요? 쉽게 말해서 이제 로켓탄을 쏠 수 있는 그 연통 같은 거 있죠. 네. 그런 거를 여러 다발 묶어 놓은 거예요. 아 다연장 미사일처럼 그렇죠. 막 예, 이렇게. 이게 맨 처음 나온 게 이제 2차 대전 때 이제 소련군이 네. 카츄샤 로켓이라고 있었어요. 카츄샤 조켓? 네. 카츄샤 로켓. 아 로켓. 예. 네. 제가 발음이 안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안 좋았어요. 근데 그 이 카츄샤 로켓이 효과가 정말 컸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요거를 경험해 본 나라들이 네. 이거를 이런 종류의 방사포를 아주 많이 생산하게 되죠. 이게 특징이 뭐냐면 네. 가격이 비교적 싼데도 불구하고 위력이 커요. 지역을 초토화시키는군요. 네. 약간 신기전 같이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 그렇습니다. 화살을 여러 발을 확 날리는 예, 것처럼 근데 예. 미사일 날리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정밀도는 조금 떨어지지만 여러 발을 한꺼번에 쏘기 때문에 네. 그 지역을 제압하는 데는 아주 최적화된 그럼 무기죠. 오히려 굉장히 무섭네요, 이게. 네. 그 북한이 올해만 총 12번의 미사일을 쐈는데 네. 그 북한 미사일 기술력만으로 본다면은 어느 정도 수준인 건가요? 이게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네.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뭐 북한이 무슨 뭐 인공위성을 발사했다 뭐 했다 그랬을 때 북한이 저걸 쏜 게 인공위성이지만 저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다 얘기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뭐 은하, 메토 이렇게 해서 많이 실패도 했어요. 네. 그런데 갈수록 실패가 줄어들어요. 음. 또 하나 중요한 건 2010년대 이후부터는 네. 대단히 여러 가지 다양한 플랫폼들이 나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동식 발사대로 발사한다거나 아, 그러니까 발사대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어디로 이동시켜서도 쓸 수 있으니까. 그렇죠. 아주 대형 트레일러에 실어서 네. 두 번째는 잠수하면서 미사일을 발사한다. 그게 진짜 무서운 거라고 예. 들었거든요. 제가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 중에 가장 두려워하는 게 SLBM 잠수함 발사 탄도탄입니다. 이게 바다가 닿지 않는 지형은 없기 때문에 네. 어디로든 갈 수 있는 거죠. 더군다나 바닷속은 천연의 스트레스 장소거든요. 예. 대단히 탐지하기가 힘들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레이더로 탐지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소나라고 해서 예, 예. 음파로 듣잖아요. 근데 음파도 탐지가 힘들어요. 아. 정말 힘들기 때문에 네. 참 골치 아픕니다. 아니 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네. 대기권 바깥까지 날아가서 네. 이 무중력 상태 그러니까 그 우주를 이렇게 지나서 네. 저쪽 대륙에 떨어지는 네, 네. 그런 형태인데 맞습니까? 예, 맞죠. 그래서 네. 대부분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사거리가 10,000km만 되면 네. 대단히 치명적으로 분류가 돼요. 아. 왜냐하면
북구권에 가서 쏘면 네. 어디든 다 갖다 맞거든요. 북반구에서. 북방구에서 쏘면 네. 그냥 어디든 다 할 수 있는 거군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영화 보면 네. 잠수함이 북극에 있는 빙하를 딱 뚫고 나와서 이렇게 네. 훈련하죠. 이유가 그거예요. 그 영화 뭡니까? 저 한번 꼭 볼게요. 너무 궁금하네요. 지금 기억 안 나시죠? 그 많아요. 맞군요. 네. 아 그렇군요. 야 이게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던데 네. 뭐 단거리 미사일도 있고 네. KN-23, 뭐 SLBM, 네. SLBM이 그 잠수함에서 쏘는 아까 네, 말씀하신 맞습니다. 그거죠. 아 신기하네요 진짜. 네. 이 북한이 신형 무기 개발에 엄청 공을 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게 미사일 발사에 드는 비용이 한두 푼이 아닐 텐데 그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뭐 2016년, 17년까지 북한이 정말 많은 미사일을 쐈는데 네. 그때 뭐 무수단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쐈죠. 뭐 네. 무수단 미사일. 무수단 미사일 들어본 예, 것 예. 같아요. 예. 그게 한 발에 한 8천만 달러 정도 돼요. 8천만 달러요? 예, 그러니까 지금- 8천만 원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1,000억 원 정도 하는 1,000억 원이 한 발에 한 발에 예, 한 발 쏘는데 야, 드는 씨, 돈이. 아니 그거면 차라리 식량을 사지 왜? 네. 근데 이제 그것만 그렇게 되고 이제 전체적인 네. 부대 비용까지 하면은 한 2천만 달러 정도는 그러니까 뭐 200억 원 이상은 들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뭐 미사일 한 발 쏘는데 뭐 이렇게 많이 드냐? 예. 일단 엔진이 다릅니다. 엔진이 완전 달라요. 더 쉽게 설명하면은 네. 우리가 쓰고 있는 F-15K 같은 전투기의 네. 엔진 한쪽에 약 한 500만 달러 정도 돼요. 그러면 약간 50억? 한 60억 60억 정도? 되죠. 예. 근데 이런 미사일에 쓰는 엔진은 훨씬 추진력도 크고 정교하고 와. 세련돼 있죠. 아니 그러니까 미사일이라고 해서 우리는 한 번 네. 쓰고 버리는 거니까 네. 대충 넣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아니라 F-15 몇 대를 갖다 박은 거군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만약에 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면 제 성능이 안 나오죠. 아. 더군다나 방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기권을 뚫고 올라갔다가 떨어져야 하기 때문에 네. 열에 강해야 되거든요. 네. 이러한 최첨단 고급 소재를 써야 됩니다. 와. 이게 대기권 공기층을 뚫고 나갔다가 들어올 때 열이 네.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그렇죠. 그걸 견뎌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북한 정도 되는 즉 인건비 상관을 안 하는 나라니까 네. 그나마 싸게 뽑는 거지. 와. 뭐 웬만한 나라 같으면 참 힘들죠. 이게 엄청나네요, 진짜. 아니 뭐 두 발씩 쏘고 그런다는데 이게 얼마씩 나가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아니 스커드 미사일도 쐈다고 그러도 하더라도 최소 한 발 발사하는데 100억 원 이상이 들고. 네. 와. 이동식 발사하면 더 비싸게 들겠네요. 그렇죠. 네. 아니 대체 이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이게 북한 주민들은 저거 뭐 최악의 식량난이다. 네. 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 군인들한테 지급할 쌀도 없을 정도인데. 그쵸. 그게 참 저도 미스테리인데, 네. 그 제가 한번 이런 얼마 전에 좀 기사를 쓰면서 이런 연구 한번 해봤어요. 북한이 그 발사하는 그런 돈 가지고 만약에 그걸 세계 곡물 시장에서 곡물을 사면 네. 얼마나 살 수 있을까? 얼마나 살 수 있나요? 제가 대충 해봤더니 네. 일단 보통 대표적인 구황작물로서 이제 옥수수가 있거든요. 예. 만약 옥수수를 산다면 비교적 깨끗하게 북한의 식량난이 해결됩니다. 아 진짜. 아 그럼 도대체 왜 그러는 건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다음에 네. 쌀을 사더라도 네. 이제 왜 태국산 장립종이라고 있죠. 보통 뭐 자스민 쌀이라고 예. 해서 그런 거 사면 식량난의 한 절반 정도는 해결되고요. 참 이게 예. 좀 당황하네요. 이게 당황스럽네요. 네. 이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식량난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더군다나 이제 네. 최근에 북한 같은 경우에 계속 가뭄이 들거나 홍수가 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만큼 곡물 확보가 쉽지가 않은 상태가 맞아요. 네. 좋습니다. 문자 잠깐 확인해 볼까요? 배인경님, 퇴근하고 바로 대도님 들어왔으며 라고 하셨고, 4856님, 대도님 라디오에 자주 나와주세요. 또박또박 목소리 좋아요. 라고 하셨네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잠깐 지나가서 봤는데, 저분 되게 설명 잘하신다. 이렇게 채팅으로 지나가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설명 굉장히 잘하시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뭐 어차피 무기 얘기 나온 김에 좀 신기한 이야기들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뭐 제가 게임에서 요즘 자주 썼던 것들이 막 뭐 팔 뭐 이런 소총들도 있거든요. 뭐 네네. FAL 네네. 뭐 이런 거라든지 뭐 아니면 뭐 M16 뭐 이런 네. 것도 있고 M4A1 뭐 네. 이런 것도 있고 하는데 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가 많은 총기가 뭔가요? 아무래도 요즘에 그래도 대세는 M4. M4. 미군이 쓰고 있는 M4. 이제 M16의 개량 단축형인데 네. 그거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게임에서도 제일 인기가 많고요. 네. 그리고 이거저거 붙이면 굉장히 안정성이 좋더라고. 내가 네. 마치 진짜로 써본 건 아니지만 예. 게임에서도 그게 느껴져요. 제가 또 그거 한 60발 드럼 탄창 넣고 시원하게 한번 시원하게 한번 더 시원하게 한번 더 갈기셨군요. 네. 무기가 이게 굉장히 좀 무섭지만 사실은. 네. 근데 우리가 또 게임에서 또 한 번씩 써보는 거는 네. 굉장히 좀 재밌고 신기하기도 하고 네. 네 좋더라고요. 근데 무기는 게임에서만 써야지 재밌어요. 맞아요, 그렇죠. 예, 그게 현실에서 중요하죠. 쓰면
정말 비참합니다. 맞습니다. 예. 아 그러네요. 아 오늘 진짜 좋은 설명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정말 재밌었습니다. 아이 네. 고맙습니다.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는 게 좋겠죠? 네. 네. 자 지금까지 월간 군사세계 이세환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대도서관의 이브닝 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제가 저번에 정관영 선생님 라디오 프로그램 나갔을 때 마지막 노래가 이 마이클 잭슨의 맨 인 더 미러였는데 이번에도 또 이걸로 어떻게 아시고 틀어주셨네요. 항상 예전에 제 방송 끝날 때마다 나오던 그런 클로징 곡이었거든요. 자, 이 노래 가사도 굉장히 좋으니까 나중에 한번 꼭 들어보시고요. 자, 어제 오늘 저와 함께한 이브닝 쇼는 어떠셨나요? 저는 굉장히 또 신선한 경험이었고 가끔 시사를 진행할 때마다 느끼지만 가슴도 두근두근해요. 왜냐면 말 실수할까봐. 이 세계가 또 굉장히 선을 넘으면 큰일 나는 세계 아니겠습니까? 아, 무척 떨렸지만 재밌었고요. 또 많은 또 스태프분들, PD님, 작가님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분들이 있었기에 제가 오늘 진행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일은 김지훈 박사가 돌아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잘 자요.